안녕하세요. 저희는 배민스토어의 최신 기술 한 방에 때려 넣기를 발표하게 된 배민스토어 서비스 개발팀의 김민태, 오지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할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 4월 배민스토어 서비스를 개편을 했을 때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거리 주제는 배민스토어의 아키텍처 이야기, 그 다음에 코틀린 앤 스프링 웹플럭스 적용기를 저희 지사님께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배민스토어를 아시나요? 그리고 혹은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 배민스토어는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문 앞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유명 브랜드부터 동네 상점까지 다양한 가게의 상품들을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배민스토어 아키텍처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키텍처를 결정하기까지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배민스토어에 맞는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찾아서 저희 서비스 개발팀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여정이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전시 도메인에 관련돼서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여기서 전시 도메인을 담당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전시 도메인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오프라인에서 전시 도메인은 물건을 판매하는 진열장의 역할, 다양한 상품 정보, 가격, 할인 정보를 함께 노출하고 있고, 팔고 싶은 물품을 기획하여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하거나 혹은 구매가 편리하도록 동선을 최적화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을 바로 온라인으로 옮겨 보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시 도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민스토어의 전시 도메인은 결국은 배민스토어의 가게와 상품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역할과 검색, 추천, 리뷰, 쿠폰 등 사내 플랫폼과 연동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외에 배달의 민족의 메인 영역, 기획전 등 많은 유입 창구에서 배민스토어로 모셔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시 도메인이라는 것은 CRUD 중에 리드가 많은 특성을 갖고 있고 전시에 노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 메인 영역인데요. 지금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오른쪽 상단에 배민스토어라고 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 배민스토어를 클릭해 주시면 편의점, 마트, 반찬, 정육 과일, 꽃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픽업 같은 경우는 주변에 현재 주소지에 근처에 있는 픽업이 가능한 상점의 정보들을 함께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게 목록 같은 경우 이 카테고리 끈을 클릭했을 때 저희가 반찬 카테고리 클릭하면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가게의 정보들이 함께 노출되고, 지금 쿠폰이 적용이 가능한 영역, 그다음에 할인 행사 정보들을 함께 표기합니다. 그리고 가게 정보를 들어가신다면 현재 배달의 예상 시간, 배달 팁 등등 쿠폰의 정보, 가게 쿠폰들 정보가 노출이 되고요. 지금 상품 목록에 사장님이 추천해요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 같은 경우도 사장님께서 직접 판매에 이제 카테고리를 구성하셔서 올려주시는 영역, 그 다음에 오늘의 특가 상품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재 판매 중인 할인 상품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 상세 정보를 들어간다면 판매 가격, 그 다음에 판매 할인율, 쿠폰 혜택 같은 등이 노출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저희가 전시 도메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저희는 결국 상품 정보, 검색 정보, 추천 상품, 리뷰, 쿠폰 등 여러 플랫폼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노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건, 다양한 플랫폼을 동기식으로 연동한다면 각각 시스템의 응답 대기 시간에 따라서 결국은 그 시간의 합에 의해 저희는 서비스의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연동 중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그 장애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결국 생각했던 건 다양한 동기식 플랫폼을 연동할 텐데요. 결국은 각각 응답의 시간의 합에 따라서 오래 걸리는 경우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각 상품 정보 조회하거나 쿠폰 정보를 동시에 이렇게 조회했을 때 각각의 1초씩 해서 총 5개의 시스템을 연동한다고 했을 때 최악의 케이스지만 5초 이상이 걸릴 수가 있고요. 여기 많은 엔지니어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서비스 시스템에서 5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그러면 결국 배민스토어는 느린 서비스다라는 부정적 인식을 사용자분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장
이제 염려 있게 우선적으로 확인을 했었고, 그 뒤에 저희가 배민스토어 서비스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EDA를 도입해서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계획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고려한 아키텍처는 잘 사용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복잡하지만 아주 재밌는 아키텍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결국 이벤트 기반으로 통신하고 서로의 동작을 야기하며 소프트웨어 설계 패턴입니다. 네, 여기서 이벤트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벤트는 있는 사실 그 자체이며 이벤트라는 것은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네, 누군가도 수정할 수가 없고 하나의 주문 프로세스를 이벤트로 구성한다고 하면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는다, 상품을 주문한다, 상품에 쿠폰을 적용한다, 네, 배송이 시작됐을 때 주문자에게 알림을 준다, 상품이 주문자에게 도착했다는 알림을 시스템을 연동한다 라는 것들을 전부 다 이벤트 기반으로 연동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EDA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엄청난 장점과 단점이 있는 아키텍처인데요. 시스템 간에 느슨하게 결합할 수 있게끔 되지만 네, 아키텍처 구성 시 난이도가 굉장히 높으며 확장성이 좋고 도메인 특화된 모델들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카프카와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EDA의 장점을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배민스토어로 전시 이벤트가 흘러들어오기까지의 하나의 예시인데요. 저희는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차용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폰 어드민에서 쿠폰을 이벤트를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쿠폰을 등록했을 때 이벤트가 발행이 되고 저희가 컨슈머 시스템을 통해서 이벤트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페이로드 그 자체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은 이따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동시성 이슈, 이벤트 순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발행을 하고 저희가 이벤트 수집했을 때 상품의 아이디만을 수집하고 상품을 조회하는 API를 호출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갖게 됩니다. 이 방식은 제로 페이로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 활용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시스템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메인 이벤트에 따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페이로드 방식도 충분히 고려하게 되었고요. 발생 이벤트 순서가 역전이 발생되는 경우가 사실은 이벤트를 연동하다 보면 좀 잦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순서를 개선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마지막 데이터를 조회해서 데이터를 노출하는 것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좀 계산하게 됐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을 저장했을 때 옵션, 품절 여부, 가격 등이 동시에 발행된다면 제로 페이로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저희가 이벤트를 연동하면서 실제 이벤트를 맞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구성 방식 같은 경우는 각 이벤트별로 도메인 크기가 다른데요. 이런 것들은 최적화된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메인 이벤트에 따라서 결론은 전시에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 모델로 재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게 정보, 쿠폰 정보, 프로모션 정보, 데이터는 결국 가게 혹은 판매자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샵 아이디 기준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조회할 수 있다면 결국 특정 키인 샵 아이디, 셀러 아이디 기준으로 데이터를 모델링하여 노에스큐엘로 전환 시에 빠르게 데이터를 응답할 수 있게 처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예시를 봐주시면 결국 샵 아이디 기준의 가게의 판매자 정보들을 함께 넣는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도메인 이벤트 같은 경우 이제 각각 도메인에서 이벤트가 발행됐을 때 저희가 카프카를 통해서 이벤트를 수집을 하고 여기서 스프링 웹플럭스 이따 설명을 주시겠지만 그런 컨슈머들을 구성해서 다이나모DB에 1차적으로 데이터를 적재, 그 뒤에 레디스를 데이터를 적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고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결국 전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전시에 최적화된 모델을 구성한다면 결국은 데이터는 빠르게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추상적으로 데이터를 그려본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커에서는 데이터를 1차적으로 다이나모DB, 2차로 레디스를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API 같은 경우 데이터를 조회를 했을 때 레디스로 맨 처음에 데이터를 응답을 주고 그 뒤에 만약에 레디스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 폴백 로직을 통해서 다이나모DB에서 데이터를 호출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치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생각했던 건 변화된 아키텍처를 기반해서 전시에 최적화된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 있다면 결국은 각 동기식 플랫폼을 연동했을 때 API 호출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사용자에게 응답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도입 이후에 남은 생각들인데요.
EDA를 도입하고 남은 고민과 개선점들에 대해서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EDA 시스템을 구현하고 난 뒤에 아키텍처를 시스템 오픈하기 전에 생각했던 건데요. 저희는 맨 처음에 이벤트에 연동의 데이터가 이렇게 많을지 생각을 하지 잘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셀러, 가게, 쿠폰, 프로모션 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전시 관련 도메인만 지금 현재 서비스에서 10개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벤트를 연동을 하겠죠. 그리고 도메인인 이벤트가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품 데이터 연동하는 경우 지금 N천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을 해야 됐었고요. 재고 이벤트 같은 경우는 현재 N억 건 이상의 시스템이 그 카파카 오프셋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연동 데이터들을 좀 신경 쓸 게 많고요. 그리고 이것도 느낀 점이지만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는 이벤트로 연동할 수 없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시스템 오픈 이후에는 저희는 이벤트 크기가 엄청 많은 이벤트가 점점 더 생기고 상품의 이벤트, 판매자 가격에 대한 정보, 판매자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저희가 여전히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잦은 스키마 변경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저희는 계속 진화하고 있는 솔루션 혹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는 있겠지만 에러 알림을 설정해놓고 꾸준히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봤어요. 근데 치명적이게도 시스템을 배수에 맞춰서 연동 이벤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러도 증가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겪는 문제 중에 한 개인데요. 특정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은 하지만 일정 부분 딜레이가 존재하는 것은 좀 감안해야 됩니다. 특정 컨슈머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이벤트가 밀리는 경우가 다수 존재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보정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정보를 갱신하는 이벤트를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배치 서비스에서 발행을 한다거나 엔지니어가 수기로 이벤트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더 나아갈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DL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스스로 복원력을 갖는 시스템을 구상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저희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생각을 하고 있고 스스로 복원력이 갔으면 저희가 아까 스스로 발행했던 엔지니어가 발행했던 이벤트들을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기식으로 모든 플랫폼을 연동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서킷 브레이커를 통해서 전시 도메인 특성이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를 노출 안 하는 영역을 구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고 시스템 도메인 이벤트를 최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 기준으로 모일 것인가 이를 생각을 하는 점이 저희 고민점이 남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세션을 듣고 EDA를 도입한다거나 했을 때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개발 기간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EDA를 정할 때 많은 이점을 가질 수가 있는가. 저희 같은 경우는 전시 도메인이다 보니까 이벤트를 수집하는 것이 더 이점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EDA를 사용을 한 거고 단순히 기술 혹은 새로 도전해보고 싶은 기술이라고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비즈니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비즈니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기술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올바른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구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키텍처는 그 시스템의 유일한 설계도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시는 아키텍처들은 여러분 회사 혹은 사용하는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아키텍처 모델로 구성을 해야 돼요. 저희가 EDA를 사용을 했지만 꼭 EDA를 차용하고 그 방식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섞으면서 사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코틀린 스프링 웹플럭스 적용기를 저희 지사님께서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이어받은 배민스토어 서비스 개발팀 오지산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민태님이 아키텍처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코드 측면에서 코틀린이랑 스프링 웹플럭스 적용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계를 돌려서 2022년 12월로 가볼게요. 12월은 연말이죠. 저희 회사도 연말에 송년회를 합니다. 근데 저희 송년회는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입고 오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 이 드레스 코드가 블루였거든요. 저희는 파란색 무제의 조끼를 준비를 해서 저희 팀명이랑 서비스 로고를 이렇게 무제의 조끼 위에 박아 넣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서비스 재개발을 위한 전의를 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단체 사진도 찍었는데 제가 왼쪽이고 민태님이 오른쪽에 계세요. 근데 표정이 좀 심상치 않죠.
당시에 배민스토어는 프랜차이즈 셀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비스 개편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네 사장님들도 입점할 수 있도록 창구를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끼리는 그걸 일반 셀러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이렇게 큰 변화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도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됐습니다. 당시 배민스토어가 또 문제가 되었던 것이 기술 부채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서비스의 구조나 API 등이 성장하는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드도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고 API도 새로 짜는 노력을 들이면서 새로운 기술은 어떤 걸 도입해야 될까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신기술을 도입했는지 어떻게 도입했는지 논의 과정을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가 도입 대상으로 삼은 기술은 코틀린과 웹플럭스였습니다. 코틀린은 사실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 도입에 큰 이견이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팀이나 회사에서 경험하고 온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코드를 자바랑 코틀린을 놓고 비교를 해도 여러모로 간결하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러닝 커브를 넘어야 될지라도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장점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틀린은 자바 개발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문법이나 개념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사실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웹플럭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작성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기술입니다. 특히 웹플럭스 도입하면 프로젝트 리액터라는 리액티브 라이브러리도 도입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 러닝 커브가 높다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저희는 보통 데이터를 가져올 때 캐치랑 DB를 놓고 있기 때문에 캐치에서 먼저 가져오다가 만약에 에러가 나거나 빈 값이 있으면은 DB에서 대신 가져오는 폴백 로직을 만들어 둡니다. 근데 기존의 웹플럭스를 적용하기 전에는 코틀린의 문법적 요소, 가령 트라이 캐치 익스프레션 아니면 여기 있는 엘비스 연산자 같은 걸 조합해서 로직을 작성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웹플럭스를 적용하고 난 이후에는 플럭스 모노에 어떤 연산자가 있고 이걸 어떻게 조합해야 될지로 고민의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있는 두온에러, 온에러 컴플리트 같은 연산자들 동작 방식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한두 개 연산자 동작 방식 안다고 해서 작성할 수 있는 코드 많지 않습니다. 연산자를 조합해서 어떤 로직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지식이 쌓여야 되는데 이 지식이 경험적 지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웹플럭스를 도입할 때 러닝 커브를 가파르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실제로도 논의 과정에서 웹플럭스는 좀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웹플럭스를 전면 도입한 건 좀 장기적인 관점도 있었어요. 가령 여기 가게홈, 저희 배민스토어 가게홈 보시면은 쿠폰도 보이고 광고도 보이고 상품 목록도 보입니다. 근데 각각 혜택 플랫폼, 광고 플랫폼, 검색 플랫폼 다 사내 플랫폼의 외부 API를 실시간 호출해서 가져오고 있어요. 그럼 실시간 호출하는 외부 API가 이렇게 많으면은 블로킹 방식으로 실행했을 때 그 통신 중간에 스레드를 점유하고 있게 되잖아요. 논블로킹 방식으로 호출하면은 스레드를 점유하지 않고 그 사이에 다른 작업에 스레드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병렬적으로 호출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응답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팀이에요. 그리고 웹플럭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작성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럼 내가 이 기술이 익숙하지 않으면은 내 생산성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팀원은. 그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사실 웹플럭스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도입하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 논의 과정을 몇 번 거쳤고요. 간단하게 투표도 했는데 찬성이 4명, 중립이 2명, 그리고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걱정된다는 분이 1명 있었습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희는 웹에 서빙하는 API, 즉 전시 API 쪽에는 웹플럭스를 도입하되 어드민이나 배치성 로직에는 웹플럭스를 도입하지 말자는 결론을 일단 내렸어요. 그 이유, 굳이 API 쪽에 도입한 이유는 배치성 로직에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말아주고 그걸 저장소에 올려놓으면은 API에서는 그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단순 서빙만 하면 되니까 웹플럭스로 작성하는 코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술 도입을 어느 정도 진행한 시점에서 나름의 회고를 좀 진행해 볼게요. 먼저 내용이 흐름상 스프링 웹플럭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프링 웹플럭스를 도입할 때 기대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질문으로 좀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네, 첫 번째 질문은 웹플럭스를 도입하면서 성능 개선이나 아니면 컴퓨팅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득을 받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있어요. 저희 배민스토어 API 같은 경우에 이전보다 더 많은 요청을 받는데도 레이턴시가 줄었거든요. 저희 APM으로 보시다시피 핀포인트 사용하고 있는데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순차적으로 호출해야 됐던 API들 이런 것들 병렬적으로 호출해서 가져오는 일도 많아졌어요. 모노칩 같은 연산자 사용하는 것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성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변인이 통제된 자료를 만들어두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일반 셀러 프로젝트가 워낙 규모가 큰 프로젝트였고 기술 부채도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개선 요소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령 어떤 API가 있는데 20개 데이터 가져올 거 정책 바꿔서 5개 가져오게 된다면은 응답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API 스펙 간소화하게 된다면 데이터도 경량화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요소들을 한꺼번에 적용하게 되면은 각각의 영향도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다가 성능 테스트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해서 같은 로직을 스프링 MVC 웹플럭스로 짜놓고 이 성능 비교하는 테스트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다면 여기서 멋있게 발표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질문은 배합을 고려해야 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프로젝트 리액터로 쉽게 작성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저희는 배치성 로직에서는 프로젝트 리액터의 장점이 잘 살아난다고 봤어요. 하지만 API 로직에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배합이 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배합은 처리량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입니다. JVM 진영에 리액티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리액티브 스트림즈라는 스펙이 있어요. 아카 스트림즈 아니면 프로젝트 리액터, RX 자바 다 구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리액티브 스트림즈에서 퍼블리셔, 데이터를 생산하는 퍼블리셔랑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브스크라이버를 정의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버가 리퀘스트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퍼블리셔에게 나 데이터 몇 개 처리할 수 있어 라고 신호를 보내면 퍼블리셔는 서브스크라이버에게 내가 데이터를 몇 개 줄게 이렇게 처리량을 조절하면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이프라인 내에서 처리량이 조절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PI와 배치성 로직 중에 어느 쪽이 프로젝트 리액터로 작성하기 적합할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희는 API 로직에서는 배합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API 로직은 외부 API를 이것저것 호출합니다. 근데 같은 API를 여러 번 호출하진 않죠. 통상적으로 한두 번 호출하고 그리고 플럭스 형태의 결과보다 모노 형태의 결과를 많이 조합을 합니다. 외부 API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해준다 이런 일 많이 없죠. 그리고 실시간 호출하는 API인데 대량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읽어오는 일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배치성 로직에서는 조금 성질이 달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카프카를 통해서 이벤트를 수신해서 처리하는 로직 혹은 대량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읽는 로직 이런 거 배치성 로직에 많습니다. 예로 지금 코드를 가져온 걸 보면은 상품 데이터를 전체를 읽는데 커서 기반 페이지네이션으로 읽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전체 데이터를 읽는데 그럼 다음 페이지를 언제 가져오느냐 이거는 처리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프로젝트 리액터는 배합을 조절하기 위한 연산자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플랫폼 연동에서 요구되는 레이트 리밋 같은 것들 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이 코드는 큰 청크를 1초 단위로 순차 처리하면서 그 청크 안에서는 더 작은 청크로 쪼개가지고 병렬 호출하는 로직이에요. 근데 기본 연산자만 조합해도 이런 로직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리액터에 대해서 처음에 기대했던 바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됐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커머스 특성상 상품 상태나 가격이나 재고나 이런 것들은 바로 반영이 안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미리 구성해 두는 것도 배치성 로직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치성 로직에서 아까 말씀드린 배합의 특성을 좀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배치성 로직에 프로젝트 리액터를 적용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기술적으로도 좀 더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API 로직에 대해서 프로젝트 리액터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 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저희는 배치성 로직에서
데이터를 말아놓는 게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API 로직에서 이 복잡한 로직을 구현해야 했어요. 근데 프로젝트 리액터로 이런 복잡한 로직 작성하기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개발자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프로젝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코드를 짤 만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렇게 어떻게든 작동하는 코드, 찜찜한 코드를 좀 작성해야 하는 일이 좀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PM으로 핀포인트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핀포인트에서 프로젝트 리액터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가 좀 애매모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모니터링 기술도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웹플럭스 관례라는 이름으로 사실 우한 기술 블로그에 글까지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를 지키지 못하는 코드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장애를 겪은 일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개발자들이 프로젝트 리액터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팀 내에서 스터디도 하죠. 노하우도 공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가 코드를 끌어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생산성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그리고 관례는 어디서 안 지켰는지 이런 거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리액터의 러닝 커브를 이겨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지만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코틀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도입 과정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을 질문으로 좀 풀어내 볼게요. 첫 번째는 코틀린 도입으로 인해 코드 작성이 쉬워졌는가? 근데 이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확장함수랑 DSL 상당히 잘 사용했어요. 확장함수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확장함수 저희는 실제로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가령 이런 날짜 변환이나 포매팅 로직 같은 것들은 서비스 전체 일관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직들 확장함수로 한번 정의해두면은 마치 로컬 데이트 타임이나 인스턴트에 원래 있었던 메서드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확장함수를 잘 사용하면 DSL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앞에서 상품 목록을 사내 검색 플랫폼에서 가져온다고 얘기했었죠. 검색 플랫폼은 자체 DSL을 통해서 필터 및 정렬 조건을 정의를 해둡니다. 이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DSL이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맵 형태로 이런 DSL을 만든다고 했을 때 문법 오류에 취약하고 뭐 숫자를 불리언이나 스트링이랑 비교해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컴파일 시점에는. 그리고 검색 플랫폼에 연동 안 된 필드, 세상에 없는 필드 질의에도 컴파일 시점에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검색 플랫폼 연동 담당자여서 프로젝트 전체에 공통 로직을 제공해야 됐는데 이런 유연함이 제어되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코틀린 DSL로 랩핑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보면은 코드가 좀 간결해졌죠. 근데 이 간결한 코드 내부적으로 복잡한 제이선을 생성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 DSL은 IDE에서 자동 완성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이드를 읽지 않아도 개발자들이 눈치껏 DSL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 가능한 필드를 저희가 타입이랑 같이 정의를 해뒀어요. 그래서 연산자의 다른 항에다가 마치 잘못된 값을 넣게 되면 이렇게 컴파일 시점에서 원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산자 오버로딩도 심지어 확장함수로 정의가 가능해요. 그래서 기존 필터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플러스로 조합할 수 있는 편의 기능도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코틀린 DSL은 기존 DSL을 이렇게 말아내서 사용을 하면은 기존 DSL의 유연함은 가져가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코틀린의 널 안정성에서 혜택을 받는지인데 분명 코틀린은 널러블 타입이랑 논널러블 타입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에비스 연산자 이런 것들 널 처리 쉽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널러블 타입에 쓸 수 있는 확장함수도 심지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널러블 컬렉션 같은 경우에 확장함수를 쓰면 empty 컬렉션으로 변환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리액터도 코틀린 확장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리액터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뭐 가령 널러블 타입의 경우에 모노 저스트로 엔티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확장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케이스에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두 함수를 예시로 들었는데 이 두 함수의 반환 타입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두 번째 함수는 반환 타입이 논널러블이니까 값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함수는 모노를 반환하잖아요. 모노는 설계상 값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노는 설계상 값이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을 모두 허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모노 A랑 모노 B를 파이프라인에서 조합해서 사용하다가 모노 B가 비어 있는 상황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프라인 전체의 빈값이 전파가 됩니다. 모노 칩은 소스 중 하나가 비어 있으면은 모노 MT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모노 MT는 온넥스트 신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플랫맵 당연히 실행되지 않죠? 그러면 개발자가 이 파이프라인이 비어 있을 거 예상하고 스위치 if MT를 알아서 써줘야 되는데 이거 사용해주지 못하면 API 응답까지 빈 값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리액터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널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코틀린은 널러블 타입을 논널러블 타입으로 변환을 하려면 에비스 연산자 같은 거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노에서도 값이 없다고 예상이 되면 스위치 if empty, 디폴트 if empty 이런 거 쓸 수 있도록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컴파일 시점에 되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바 세계에서는 사실 이런 제한을 만들어 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희는 프로젝트 리액터에 많이 의존해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틀린의 널 안정성에서 혜택을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특히 저희 코드를 보면은 코틀린의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리액터가 코틀린이 이겨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기술을 도입할 때 사용 방식이나 철학이 다르면은 철학이 강한 기술이 다른 기술을 이겨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입 이후에 남은 생각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워낙 프로젝트 리액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럼 프로젝트 리액터 별로야? 라고 왜 물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제가 밝혀두고 싶은 건 프로젝트 리액터가 스프링 리액티브 스택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뭐 다른 리액티브 라이브러리, 코틀린 코루틴 이런 거 사용하시더라도 플럭스 모노와 내부적으로 같이 동작하기 마련입니다. 가령 제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안에서 중단함수 호출하는 코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컨티뉴에이션 객체, 코루틴에 있는 객체만 따로 뽑아내고 실제로도 모노 호출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어떤 기술이 별로라고 하면은 개발자에게는 그 기술로 만들어진 코드를 전부 뜯어 고치고 최종적으로 의존성을 소멸시켜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프로젝트 리액터에 대해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을 도입하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생겨나는 문제도 있는 것인데 이걸 도입하는 시점에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 도입한 이후에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회고하면서 다음 스텝을 그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다음 스텝은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코틀린 코루틴입니다.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특히 API 로직에서 저희가 원하는 가독성, 널 안정성 잘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 리액터 코드와도 적당한 확장함수 쓰면은 쉽게 호환시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점점 사용하면서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신기술 한꺼번에 도입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될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베미스토어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덕트가 급진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기술적으로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술 사이의 상성이 맞지 않거나 독립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그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가령 공통 로직이 신기술로 만들어지면 이걸 어떻게 기존 코드와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노블로킹 세계는 어디까지고 블로킹 세계는 어디까지일지 뭐 신기술은 어느 경계까지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팀원들의 의견을 많이 주는 부분도 경험상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닝 커브 측면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개발자들이 당장 사용할 일이 없는 기술 배우는 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개발자들마다 각자 맡은 도메인이 다르잖아요. 어떤 도메인은 신기술 도입할 수 있고 어떤 도메인은 없다고 하면은 학습 과정에서 신기술 도입할 수 없는 개발자들이 소외될 수 있겠죠. 그러면 팀 스터디 전체의 동력을 하락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면 도입을 전제로 스터디를 진행하면은 참여율도 높고 의견도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웹플럭스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Q&A만 3주로 그냥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프로젝트의 상황이나 도메인 특성, 뭐 기술 간의 호환성, 기존 코드와의 호환성 같이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되 어느 쪽에 결정을 하시더라도 독립적으로 기술의 성과를 측정하는 노력은 들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술 도입하는 과정에서 팀 차원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랑 팀 바깥에서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팀 차원에서는 기술 도입의 성패가 가장 약한 고리에서 좌우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뭐 코틀린 도입을 하셨는데 그럼 개발자들이 자연스럽게 깔끔한 코드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발자들은 얼마든지 자바 코드 복사해서 인텔리제이로 붙여넣고 이 다이얼로그에서 예스 누르고 코틀린 코드로 자동 변환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개발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대신에 코드를 생산해야 하는 압박 그리고 질문하기 어려운 팀 분위기 같은 게 맞물려서 나타나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발 문화, 뭐 스터디, 페어 프로그래밍, 코드 리뷰, 노하우 공유 이런 거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노하우 공유는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좀 캐주얼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몰랐던 건 이제 남들도 몰랐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공유하면은 그게 개발 문화의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팀 바깥에서는 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린 결정은 기본적으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적 고민을 나눠주거나 나눠줄 수 없다면 믿고 지켜봐주는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기술 회사의 동작 방식 몇 년간 지켜와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인데 개발자는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기술 도입에 대한 결정을 주체적으로 내리면서 그것을 성과로 증명을 하고 주변에서는 그 개발사의 전문성을 신뢰를 해주고 만약에 이렇게 뭐 기술적 성과를 얻은 게 있다 개발자가 그러면 뭐 블로그나 이런 발표 같은 걸로 나눠 갖는 게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봐온 기술 회사의 동작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